김 선생님, 이제 퇴직이네요. 30년 정말 오래 일하셨어요. 복지센터 원장님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상담해 드린 분들은 명절마다 송편도 가져오시고 직접 담근 김치도 놓고 가셨지요. 어르신들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저는 수첩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절대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말 것. 독립적인 공간 확보할 것.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런데 참 웃기죠. 남들한테 평생 해준 조언을 정작 저 자신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1년도 안 돼서 무릎이 아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김영숙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연골이 거의 없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하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 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남 이야기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조술 후 재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했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자 아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큰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수도 며느리 미영이도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TV 보는 거실보다 자기 방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 며느리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도 못 데려오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노인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지사님,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자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그 말들이 이제는 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노인 상담하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지 않겠다. 요양원에서 쓸쓸히 여생을 보내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독립이 어려웠으니까요. 간병인을 구하자니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혼자 살자니 무릎이 아직 불편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워진 눈빛과 짧아진 대화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작은 딸네 집에도 가볼까 해. 아들은 잠시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저를 작은 딸 지영이 내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잘 모시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좁아서 불편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있는데 신경 쓰였을 거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지영이 내는 신혼이라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난 아직 요양원 갈 생각 없어. 내가 평생 노인복지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지영이네에 도착했을 때 사위 준호는 출근 중이었고 지영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딸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왔네. 준비해 둔 방 있어요. 신혼집이라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딸이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점점이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문 너머로 지영이와 준호의 말다툼이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라고? 내 엄마 아프신데. 요양원도 있잖아. 왜 우리 집에만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 저는 짐을 싸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집 갈 거야.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엄마가 이제 너희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엄마도 남의 집 눈치 보며 사는 게 피곤해. 아들도 전화를 걸었고 곧 준호도 퇴근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내가 더 이상 너희 신혼집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거야.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은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3년째 계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어요. 사위의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다니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부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것을. 민수야, 고맙지만 난 집으로 돌아갈 거야. 택시 불러줄래? 어머니, 무릎 상태로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발, 내 선택은 내가 해. 내가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찾은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혼자 생활할 것인가.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간병인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다고요? 일당이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간병비 450만 원이라니. 하루 12시간만이라면 일당 8만 원, 한 달에 24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석 달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간병인 박 씨가 오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박미자입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박 씨는 집안일도 틈틈이 해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일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병인이 자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금을 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제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 요양원도 한번 가보실래요? 다음 날 민수는 저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는 꽃이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활동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30년간 봐왔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비용은 얼마인데요? 한 달에 300만 원이요. 제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원장이 저를 휴게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 씨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상담해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까지 여기 오시게 됐나요? 아니요. 아직은 그냥 온 거예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텔레비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권이 있으실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들의 도움도 원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마음. 집에 도착해 민수를 돌려보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도 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이며 밤을 샜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김영숙님, 오랜만이네요.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주민센터 직원 정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노인복지 서비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다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아직 불편해서요. 정 씨는 게시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LH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임대주택이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어르신들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월 18만 원이라고 내요.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고요.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바로 도와드려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240만 원에 비해 월 18만 원은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30년간 일한 저는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였고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보증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네.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양원만큼 안전할 수는 없잖아.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 수 없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월 18만 원이면 내 연금으로 충분하고. 18만 원이요? 그렇게 싼데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전세금. 결국 자식들은 제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2주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면접 심사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한 저는 드디어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짐을 챙겨 새로운 복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전세금은 제 통장으로 안전하게 들어왔고 그중 일부는 복지주택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정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덕분에요. 제 집을 둘러보니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무장에 설계라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 손잡이, 비상벨, 낮은 싱크대, 모든 것이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금세 친구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휠체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팡이만으로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건강센터에서 꾸준히 룰리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월 18만 원의 임대료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전세금 일부를 예금에 두어 의료비나 다른 필요한 비용에 대비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지영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네요. 딸은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이제 지나간 일이야. 예상대로 민수는 3개월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작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들어와.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알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아니에요. 핑계요. 그냥 저희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놀아졌습니다. 자식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더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같은 층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김을 담그거나 반찬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후 이웃들은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줘서.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배우게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면 미리미리 준비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저는 69세로 아직 20년, 아니,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서럽게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당당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